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겨울철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고 연말의 분위기는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오른 다양한 동부 뉴잉글랜드 지역에 불타는 빨강 단풍의 모습은 절정을 이루면서 진정 올해도 저물어가고 연말이 가까워온다는 느낌이 듭니다. 서울의 모습도 가을 분위기가 역력하면서 거리의 노란 은행나무는 금싸라기같이 휘날리고 뒹구는 잎사귀들은 한 묶음씩 뭉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겨울은 진정 우리 앞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추위에 포장마차 안에 들어가 호호 손을 불면서 친구들과 저녁 시간을 즐기는 것이 더 어울리는 계절이 오는 것 같습니다. 11월의 중순입니다. 당장 땡스기빙 데이가 불과 며칠 남지 않았고 올해 할리데이 시즌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특별한 연결, 젊은 세대들의 차이점, 올바른 리사이클링, 고전하는 식당업계, 그리고 감기약입니다. 여러분, 오렌지 카운티에 가면 유명한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이 산타아나에 위치한 이 사립학교 이름이 마터데이 하이스쿨인데요. 이 하이스쿨과 이곳 USC 사이에 이어져 온 특별한 관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바로 스포츠를 이용해서 영향력 있는 부유층 자녀들이 USC에 입학하는 것이 상당 케이스가 이어져 온 것이죠. 몇 년 전 산타아나에 위치한 마터데이 하이스쿨은 새로운 캠퍼스 파킹 스트럭처를 짓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연관돼서 산타아나 시정부에 그 학교 주위 근방 도로 상황을 더 좋게 하는데 $180만 지원을 요청했던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마터데이 하이스쿨은 산타아나시의 상징인 엘리트 사립학교입니다. 이것의 1년 학비만 $15,000 이상 넘어가고요. 재학생들의 높은 비율이 데나 포인트나 라구나 비치같이 좋은 동네, 부유층 자녀들이 많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비교해서 산타아나 지역 주민들 대부분은 워킹 클래스 피플의 거의 대부분이 라티노인 현실이죠. 이러다 보니까 시정부에서 이렇게 거금의 재정을 할애하기는 절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산타아나 한 시의원은 산타아나 주민 중 50% 이상은 자동차도 없다. 산타아나 학군 내 학생 중에 93%는 빈곤층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이틀 뒤 마터데이 하이스쿨의 그때 당시 프레지던트였던 패트릭 머피 씨는 USC의 도움에 손을 뻗친 것이죠. 바로 산타아나의 시장 미겔 풀리도의 아들을 USC의 테니스 선수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서 입학시켜 달라는 것이었고, 이렇게 해서 산타아나 시정부에 간접적인 압력을 가했던 것이죠. 결국 시장 아들은 다른 대학에 가게 되었지만 이런 예를 보아도 오렌지 카운티 내 많은 부유층이나 카톨릭 가정에 연결이 있으면서 이런 자녀들이 USC 비밀리 입학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달 LA 타임스 보도에 보면 USC는 대학 측에 많은 돈을 기부한 사람들, 또 아니면 기부를 예정한 사람들, 또 스포츠 리크루트의 명목으로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입학 특혜를 주온다는 기사가 실렸죠. 실제로 스포츠로 대학에 들어오는 경우 실력이 모자란 학생 경우를 주로 워크온 선수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입학 서브 커미티에서 입학 여부가 분석되고 이들의 합격률은 무려 85에서 90%까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들어온 이 학생들은 실제 팀 명단에 들어가지도 않는 선수들이라 USC 스포츠와 거의 연관이 없는 학생들이죠. 이런 현실의 스포츠 면에서 전국 최고 이 스포츠 파워하우스 하이스쿨로 통하는 마터데이 하이스쿨은 이들이 졸업한 동문 중에서도 대학 풋볼 최고 영광인 하이즈먼 트로피 수상자만 3명을 배출한 하이스쿨입니다. 그러면서 이 학교는 매년 USC에 스포츠 스칼러십을 받고 가는 학생들을 줄줄이 채워왔던 것이죠. 이 중에 USC 쿼터백 중에 널리 알려진 이름을 몇 명 보면 맷 라이너트가 있고요. 또 맷 바클리도 역시 있습니다. 여러 개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마터데이 하이스쿨은 스포츠 선수로 US Athletic Department를 통해 입학한 사례가 엄연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스포츠에도 USC 선수로 운동장을 밟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모두 기부금을 낸 듬뿍 된 사람들의 자녀들이었죠.
기록을 이렇게 보면 이 총 100명이 넘는 케이스가 US 스포츠 디파트먼트를 통해서 특별 대우 입학이 주어졌는데 이 중에 최소한 7명은 마라데이 하이스쿨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상당수는 머피씨 당시 프레지던트에 깊숙이 가담이 되어서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두고 머피씨는 모두 부인하면서 30년 넘게 어떤 사람에게도 아무것도 받은 적 없다고 이 발뺌만 하고 있습니다. 머피씨는 학교를 2020년에 떠나서 이 프로하키 NHL의 애리조나 카요리스에 몸을 담게 되었는데 이 구단주 알렉스 메룰로시 역시 마라데이 하이스쿨의 거물급 기부자였습니다. 메룰로시의 자녀 2명이 USC 입학에 가담했고 이 가족은 마라데이에 $500만 이상 기부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하이스쿨에 6만 8천 스퀘어핏이 넘는 아틀레틱 센터는 메룰로시 이 가정의 가족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은 이 메룰로시 가족의 사촌인 루이스 아모나의 딸의 경우인데 지난 2013년 당시 마라데이 프레지던트였던 머피 씨가 직접 추천서를 작성하고요. 이 축구, 사커에 연관된 이력서 입학 서류를 모아서 USC 운동선수 서브 커미티의 워크온 플레이어로 제출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녀의 아버지는 USC에 $25만 기부했고요. 그리고 USC는 선수로 특혜 입학이 되었는데 이 딸은 한 번도 USC 사커팀 명단에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녀 입학에는 이 알렉스 메룰로 씨는 USC에 $200만 기부하면서 이것도 역시 머피 씨가 중재한 것입니다. 그러자 USC 대학 측은 이 알렉스 메룰로 씨 가족과 1대1 프라이빗 미팅을 갖고 그때 당시 USC 애틀랜틱 디렉터였던 팻 헤이든이 승낙을 내린 것이죠. 이렇게 USC는 워크온 방식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부유층이나 네트워크 연결이 좋은 가정 자녀들을 입학시켜 온 것이죠. 이런 것 중 또 하나 이름도 멋있습니다. 바로 VIP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VIP 리스트에 오른 영향력 있고 재력이 탄탄한 가정의 자녀들이 공식상 서류를 통해 입학이 허용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을 두고도 역시 머피 씨나 메룰로 가족, USC 전 애틀레틱 디렉터 팻 헤이든 모두 이것을 부인하면서 전혀 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발뺌만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동산 개발업자가 있습니다. 존 밀러 씨는 이 밀러 씨 자신이 USC 동문이면서 마라데이 하이스쿨에서 많은 기부금을 내오던 사람이었죠. 딸이 2016년 대학을 가게 되어 USC 비치 발리볼 워크온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머피 씨가 주관한 것이죠. 이 딸 역시 추천서에 이 마라데이 하이스쿨의 JV 배구 코치에게 좋은 추천서를 만들게 지시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받은 USC는 배구팀 헤드코치 또 부코치 엘리 램버슨에게 배구 레주메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팀에서 뛰지도 않을 것이라는 이런 말도 지시를 내린 것이죠. 그러면서 USC의 애틀레틱 디파트먼트는 이 학생의 부모로부터 큰 기부를 기다린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애틀레틱 디파트먼트 내 기부금을 담당하는 이 디벨롭먼트 섹션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존은 오랫동안 우리 디파트먼트에 호의적인 기부를 해온 사람이다. 현재 컬러시움에 좋은 기프트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디파트먼트 내 멤버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USC는 밀러 씨 딸을 워크온 배구 선수로 입학하게 허용했고요. 팀 멤버 리스트에는 절대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USC는 부유층 자녀들을 이 커다란 기부금을 받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특혜를 주면서 입학을 허용해 온 것이죠. 이 중에 특히 마라데이 하이스쿨과 특별한 연결은 물론 최고 운동선수를 배출하는 결과도 가져왔지만 뒷면에 가려져 있는 연결에 듣는 이것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합니다.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 특별한 연결들이 특혜로 이어지는 불공정함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물론 주위를 보면 연령층에 따라서 세대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요. 요새 젊은 층들 Z세대는 정말 크게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어린 세대들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 34살의 샤나 나시리라는 젊은 여성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샤나는 기술직에 종사하던 여성이었고요. 연봉도 높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근데 왠지 일과 모든 커리어에 이 본인이 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온 것입니다. 그녀는 베이에리아 실리콘밸리 가까이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아는 친척이나 친구들은 모두 이 텍 분야, 기술직에 종사해봤죠. 그러다 보니까 그녀도 역시 자연스럽게 그쪽 커리어를 선택하게 됐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바로 퀄컴에 잡고 코퍼레이트 벤처 부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반도체 세미컨덕터 회사에서 몇 년 일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원에 가서 비즈니스 스쿨로 돌아가 석사를 받고 그리고 이어진 기술 분야 스타트업 제품 마케팅에서 일해온 것이죠.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이나 일의 만족도도 비교적 높았습니다. 연봉이 20만 달러가 넘었고요. 거기에 보너스에 따라오는 추가 베네핏도 좋고 회사 내 주식 옵션도 받았던 것입니다. 이 회사가 스타트업 회사인 이후로 처음부터 회사를 이루는 과정의 일원이었고 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준 것 같아 만족도도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뭔가 100% 만족도가 채워지지 않게 느껴지고 한순간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맡겨진 임무에 충실하고 회사 안에서도 제법 인정받고 있었지만 일터에서 왠지 100%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요새 이런 젊은 층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해야 능력 있는 일꾼들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을 정도입니다. 이런 능력 있는 젊은 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 4일 근무제는 거의 의무와 같이 들리고요. 최소한 기술 분야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두둑한 보너스, 멋있는 오피스, 유급 휴가 등 많은 베네핏이 있지만 현재 직장에서 젊은 층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flexibility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flexibility는 어느 장소에서 일하는지, 언제 일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일하는지, 심지어 누구랑 같이 일하는지 등 이 모든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일하는데 한층 더 많은 컨트롤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 직장 커리어와 개인 인생을 한층 더 잘 밸런스 맞게 맞추고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샤나 씨가 이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30살 생일 이후라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인생과 커리어에 대한 질문과 아이디어들이 본인 머릿속에서 마구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시티로 막 옮긴 시절이었다고 하는데 이때 팬데믹이 막 끝나가던 시점이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 뉴욕시에 익숙해지면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처음 접해보기 시작했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주로 기술 분야 사람들 속에서 살아왔다면 뉴욕에 이주한 이후에 기술 분야를 벗어나 다양한 아이디어와 사업가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게 된 것입니다. 2022년 뉴욕시의 윌리엄스버그로 옮긴 뒤 그때 당시 뉴욕시는 어려움이 여전히 많이 있던 시절로 이 텅텅 비어있는 수도 공간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매일 걷는 거리마다 비어있는 공간을 이렇게 물끄러미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원래 본인 성격이 사람들을 많이 초대해서 모이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모일 때 화려한 유리잔이라든가 음악, 불빛 등에 상당히 민감했고요. 이런 분위기를 좋아했던 여성입니다. 그녀가 성장할 때 부모님들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분위기에서 성장한 이유도 있지만 이 중동 문화에서 온 부모님들로 인해서 이런 것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많은 친척들로 인해서 와인에 대해서 가까이 접하면서 성장한 것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와인 중에 피노노아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어떻게 맛을 보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생각밖에 와인바 문을 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상당히 무모하다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것이고 내 자신의 100%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022년 여름에 브루클린에 위치한 와인바에 직장을 얻어서 열심히 일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와인 교육도 제대로 받으면서 결국 전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Wine and Spirit Education Certificate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 와인바를 열겠다는 마음을 굳혔는데요. 여기에 와인바를 여는데 이전에 기술직에서 경험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팀 매니저하는 것부터 늘 바닥에서부터 일해온 경험이 큰 도움을 주었고요. 책임감이나 부족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에 익숙한 것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적은 버짓을 동원해서 올해 3월에 마침내 원하던 와인바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즐겁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이웃에서 인기 있는 스팟으로 자리 잡게 됐고요. 이제 단골 커스터머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일주일에 보통 2번씩 들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시간이 가면서 스토어 안에 꾸준히 이 변화와 공간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스토어의 뒷마당 공간에 테이블이 몇 개 더 들어서고 지하에도 공간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스토어가 매일같이 커져가면서 이제 총 책임을 맡은 제너럴 매니저도 고용했습니다. 요새 일 많이 합니다. 하루에 12시간 정도 일하고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인데 예전에 기술직에서 일할 때는 높은 보수에 어디서나 본인이 원할 때 일할 수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와인바를 경영하면서 거의 1년 가까이 스토어 근방 100마일 이상 벗어나 본 바깥에 나가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와인바는 여기서 일하는 것은 본인 인생에 언젠가는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하는데 인생에 맞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전에 기술직에서 일할 때보다 한층 더 긴 시간을 일하는데 그렇지만 몸은 전혀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것을 형성했다는 생각에 한 번씩 입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웃으면서 본인이 진정해야 할 일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우리는 현대 생활에 살면서 이 재활용, 리사이클링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근데 실제로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 세계가 재활용을 해온 지도 수십 년이 넘어가는데요. 어떤 것이 리사이클링에 해당되고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링 하는데 첫 번째 결정은 어떤 것이 재활용 해당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활용 제품이 바로 종이 제품들이죠. 종이를 들 수 있는데 미국 내 재활용 쓰레기 중 종이가 23%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높은 현실인데요. 지난 2018년 미국인들은 사용한 종이의 68% 정도를 리사이클링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리사이클링 돼서 회복된 종이는 새로운 종이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요. 이러다 보면 결국 궁극적으로 나무 등 많은 천연 재료들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각 커뮤니티마다 지역 커뮤니티나 다양한 리사이클링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종이 제품들을 받고 있습니다. 다 사람들이 아는 것인데요. 이 신문, 뉴스페이퍼는 당연히 재활용되고 있죠. 거기다 잡지, 매거진도 재활용 대상입니다. 다음은 플라스틱 재활용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2018년 미국 내 3,500만 톤의 플라스틱 제품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중에서 오직 8.7%만이 재활용되었다는 것이죠. 플라스틱 병은 재활용의 가장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다음은 유리인데 유리도 재활용됩니다. 음식이나 음료수 병이라면 특히 재활용이 제한 없이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8년 미국에서 1230만 톤의 유리 제품이 생산됐는데 이 중에 31.3%가 재활용이 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플라스틱보다는 낮네요. 그런데 유리를 두고 한 가지는 깨진 유리 제품은 재활용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보다 재활용 이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칠 염려 때문인데 그리고 유리병에 금속 뚜껑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재활용 이전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런 재활용, 리사이클링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도 상당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말한 대로 종이는 재활용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피자 박스가 재활용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피자 조각도, 피자 박스도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단지 남은 큰 피자 조각이나 찌꺼기가 없애면 리사이클링이 충분히 된다는 것이죠. 이 박스 안에 기름이 조금 묻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미국 Forest and Paper Association에서는 피자 박스 리사이클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컬 리사이클링 센터에게 이것을 재강조하는 입장을 보냈는데요. 남은 음식만 없어진다면 피자 박스는 100% 리사이클링 된다는 것을 받아줄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리사이클링 분야의 최고인 패키징 회사인 웨스트락에서 내놓은 결과를 인용한 것인데요. 종이 공장에서 기름기 잔뜩 묻어있는 피자 박스를 재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박스에 자주 붙어있는 작은 치즈 조각이나 기름기는 재활용하는 데 문제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종이를 보면서도 이 모든 종이가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종이 공장에서 재활용에 해당되는 종이는 일반 우리가 아는 종이와 또 박스 만드는 골판지라고 부르는 카드보드 박스만 가능합니다. 근데 종이에 만약에 코팅이 되어 있거나 반짝거리는 것이 덮여 있거나 또 금속으로 덮인 이 기프트 랩 같은 종이 타입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유는 겉에 있는 추가 층으로 인해서 재활용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 예로 주스 박스를 들었는데요. 이 주스 박스 경우 보면 겉표면에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실제 이런 박스를 만드는데 이 질이 좋은 종이가 사용되기 때문에 종이 자체는 사실 아까운데 겉표면을 분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스토어에 가서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로 만든 영수증 재활용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로 이 영수증 종이 중에서도 그 중에 thermal paper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종이 안에는 비스페놀 A라는 케미컬이 들어있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찌꺼기로 인해서 재활용된 종이 안에 불순물이 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손에 쥔 영수증이 이게 재활용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영수증을 손톱으로 긁어보았을 때 검정색 줄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비스페놀 A가 들어간 타입이라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인식은 재활용하려면 이것이 깨끗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적당히 물로 한 번 정도 헹구면 충분합니다. 대부분의 음식이나 음료수 없애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것인데 물론 뭐든지 재활용할 때 깨끗하고 다 말랐고 건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대부분 없애고 나면 재활용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큰 덩어리 정도 없애면 이 기본적인 린스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상은 이 물과 에너지 소비해가면서 그럴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한 가지 아이디어는 재활용할 물건들을 물에 어느 정도 담궈 놓았다가 린스하면 거의 모든 것이 떨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 재활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두고는 이 본인이 사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여전히 피자 박스를 받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로컬 지역 재활용 센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비영리 단체는 말합니다. 재활용 공장마다 상당히 다를 수 있다면서 많은 재활용 제품들이 생산되는 것처럼 모든 것은 리사이클링하는 것도 다양하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큰 국가 미국에서 동부와 서부 지역마다 생각보다 다른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용되는 것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리사이클링 빈에 넣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재활용될 수 없는 것을 그 안에 보낸다면 여기에 따르는 추가의 시간과 경비가 낭비되는 것이죠. 가장 현명한 시민정신은 조금 더 정보를 알아보고 로컬 지역의 리사이클링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보고요. 적절한 아이템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많은 도움을 주고 이것은 결국 가서는 시간과 경비를 크게 줄여줄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쓰레기 트럭에 재활용 아이템을 적절하게 나누어서 넣는 것이야말로 많은 것을 도와주고 이 로컬 정부 담당자들이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 버리고 플라스틱 병이나 이 제품들을 재활용 이 초록색 빈에 던지는 습관이었는데 생각보다 알아야 하는 사항이 많고요. 재활용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팬데믹 이후 많은 식당들은 여전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들어가 앉아서 음식을 즐기는 소위 full service, sit down 식당들이 많이 고전합니다. 지난 5월에 레드 랍스터가 파산 신청을 했고요. 방금 10월에 와서는 TGI Fridays가 갑자기 쉬운 군데 매장을 닫는다고 발표하더니 11월 초에 와서 결국 파산 신청을 한 것이죠. 이 TGI Fridays는 한국에 들어가서 처음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들은 적도 있는데요. 또 그리고 Hooters는 6월에 10개 넘는 매장 문을 닫는다고 했고 8월에는 부카디 베포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심지어 가격대가 저렴한 측에 들어가는 이 데니즈도 앞으로 2년 동안 150개 넘는 매장을 닫는다고 발표를 내놓았죠. 그러면서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 앉아 음식을 즐기는 식당 문화야말로 미국 비즈니스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이것의 역사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가족 단위로 자동차를 몰고 여행을 많이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것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처음 등장한 이 대표적인 식당 체인점이 바로 하워드 존슨이고 빠르게 팽창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요새는 외식을 최대한 줄이면서 집에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가격이 저렴한 식당 체인을 찾게 변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보면 저렴한 식당에서 쓰는 가격이 한 사람당 평균 $7 92센트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 숫자는 sit-down 식당에서 쓰는 액수의 절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식당들이 살아남기 급급한 현실입니다. North Coast Research의 이 식당 분석가인 짐 샌더슨 씨는 이런 풀서비스 식당은 2024년 세 번째 4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3% 줄었고요. 이 숫자는 2019년에 비교를 하면 무려 17%나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전체 일부는 종업원들에게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임금은 꾸준히 오르는데 비해서 커스터머들은 지갑을 오히려 더 굳게 닫고 있는 것이 맞물려서 더 힘들어진 것이죠. 사실 식당 비즈니스 차원에 들어오는 그로스 세일 중 30에서 35% 정도가 임금으로 나갔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40에서 45%가 종업원 급여로 나가는 현실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런 많은 체인 식당점들이 프라이빗 에퀴티 회사들이 높은 액수의 돈을 융자해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금이 도는데 문제가 생기면서 이렇게 차례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TGI Fridays나 Red Lobster, Hooters of America, PF Chang's 이 모두 프라이빗 에퀴티 그룹이 사들인 것들입니다. 지난 10여 년 사이에 일어난 트렌드인데 이 TGI Fridays는 2019년 당시보다 식당 숫자가 58% 줄어든 것이고요. Hooters는 23% 적은 비율인 현실입니다. 이렇게 식당 순수익 마진이 최저로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재정적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인데 여기서 단 한 가지만 문제가 생기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전문 분석가들 말에 의하면 예전에는 이런 체인 레스토랑 비즈니스가 비교적 안전한 사업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프라이빗 에퀴티 그룹들이 세일과 경비 등을 잘 감안해서 이곳에 뛰어든 것이죠. 그런데 팬데믹이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렵다 보니까 어떤 식당 체인점들은 엄청난 디스카운트를 해주거나 아니면 all you can eat 타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순수익을 잘라내는 이 생살 잘라내는 격이라고 지적합니다. 그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은 지속성이 절대 없다고 지적하면서 마치 레드 랍스터의 all you can eat shrimp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변화가 진행 중인 식당 체인이 하나 있다면서 바로 이것은 칠리스인데 이것도 브링클 인터내셔널이라는 이 프라이빗 퍼블릭 회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새 CEO가 등장하면서 메뉴를 크게 변형시켰습니다. 그 이전에 있던 많은 메뉴 숫자보다 이 버거나 파히타스, 마르가리타 이 몇 개 대표적인 것을 집중해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소셜미디어의 젊은 층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상황이 많이 나아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식당의 상황은 아침 브렉퍼스트로 유명한 식당 체인점들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인 브랜드 산하에 있는 유명한 식당들이죠. IHOP, Applebee's, 또 Fuzzy's Taco Shop 이곳을 운영하는 곳인데 수년 동안 미국 문화의 커다란 일부를 담당해오던 것입니다. 운영과 세일 볼륨, 또 음식의 질적인 하락도 비난받고 있는 현실인데요. IHOP의 경우를 보면 올해 세 번째 4분기 실적은 이 1억 9,500만 달러를 기록되면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교해서 2.1%가 하락했습니다. 애플비스도 작년에 비해서 6% 하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식당 체인은 힘을 합쳐서 반등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발표한 것인데요. 이번 11월 7일에 최초로 IHOP과 애플비스가 같은 위치에 있는 듀얼 브랜드 식당문을 샌앤토니오에 내년 초에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당히 신선한 아이디어라는 찬사하에 두 식당을 합쳐서 한 개 식당이 열리면서 커스터머들이 원하는 대로 저녁에도 원하면 브렉퍼스트를 먹을 수도 있고 아침에 디너 메뉴를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스토어에서 이것의 성공 가능성을 점치게 될 것인데 더 추가 스토어를 낼 수 있을지 여부가 알려질 것입니다. 이것으로 현재 줄어들고 있는 수익을 늘릴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두 식당을 합치면서 운영비, 특히 임금을 줄일 수 있고 순수익을 최대화하는 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인 브랜드의 두 개의 식당이 공존하는 이런 듀얼 브랜드 모델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해외 마켓에서는 이미 13군데에서 두 가지 식당을 겸하고 있다는데 올해 멕시코와 페루에 각각 한 군데 열었고요. 혼두라스에도 한 군데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해외에 있는 이 모든 장소에서는 수익이 많이 올랐다면서 식당 한 군데에서는요, 이 벌어들이던 것이 한 군데보다는 1.5배 또는 2배 이상 오른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듀얼 브랜드로 해외에서 재미를 본 것을 이제는 미국에서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상당수의 sit-down, 이 체인 식당들이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면서 여러 각도로 어려움을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지난 수요일 FDA 연방식약청에서는 기침과 감기약에 널리 사용되는 재료를 시중 판매에 중단시키겠다는 발표를 했죠. 그 이유는 과학자들 연구에서 여러 차례 보여준 바에 의하면 감기약 중에서도 특히 입으로 복용하는 종류가 코에 뿌리는 nasal decongestant 타입에 비해서 효율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본 감기약 브랜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Dayquil, Sudafed, Theraflu 같은 등인데요. 이 모든 약 안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재료가 전혀 아무 소용없이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소비자들은 약을 앞으로 입으로 복용하기보다는 nasal decongestant 타입을 찾을 것이고 또 제약회사 차원에서는 다른 공식의 약을 제조해야 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죠. 이 중에 특히 존슨앤존슨 제약회사 제품 Sudafed는 22억 달러의 거대한 이 입으로 복용하는 코 막힌 것 도와주는 감기약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FDA가 여기서 강조하는 이 효율성이 없다는 재료는 바로 페닐에프린입니다. 바로 페닐에프린 때문인데 이것을 발표하자 소비자 제품 협회에서는 여전히 페닐에프린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FDA 이런 주장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다페드 같은 약이 이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약한 감기 기운을 치료하는데 소비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흔히 접하는 이름들을 보면요. 앞에 수다페드 이외에도 뮤시넥스 사이너스 맥스가 있고요. 이 로비터슨에서 나오는 이 Peak Cold Nightmare Nasal Relief가 있고 Theraflu 그리고 빅스에서 나온 Dayquil과 Nyquil Severe Cold and Flu입니다.
또 제약회사들은 완전히 다른 클래스 약으로 네이슬 디컨제스턴트로 그 재료가 조금 다른데요. 수도 에페드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약을 내놓았는데 이 약은 2006년에 처방전이 필요하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약을 악용해서 메트앰페타민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로 변한 것입니다. 지난주 FDA는 이런 발표는 외부 전문 어드바이저들이 페닐에프린 사용에 반대 목소리가 1년 넘게 진행되어 오는 가운데 내린 결정입니다. 이 중에 입으로 복용하는 오럴 페닐에프린은 처음 나온 데이터를 보면 우려가 생긴다고 했고요. 거기다 최근 나온 새 데이터를 보아도 효율성이 거의 없다는데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상당수의 약을 오버 더 카운트라고 부르는데 이 OTC 네이솔 디컨제스턴트는 수년 동안 페닐에프린만 만들거나 여기다 다른 재료를 합쳐서 만들어져 온 것입니다. 이 중에는 감기와 기침 버전의 에드빌, 나이콜, 타이레놀도 있습니다. FDA는 약 분석과 연구 파트 디렉터인 이 Dr. 패트리샤 카바조니 박사는 말합니다. 현재 가장 최근 데이터에 의존했고 자문기관 어드바이저리 커미티 조언에 의하면 이런 오럴 페닐에프린은 이 진열대에서 없어져야 된다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착수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유는 코에 뿌리는 이 네이솔 타입처럼 효율성이 없다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FDA의 이런 오더가 제안하는 사항 중에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오버 더 카운터 약 진열대에서 이 입으로 복용하는 기침과 감기약에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번에 내놓은 것은 프로포설이고 최종 결정은 아닌데요. 이 프로포설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데 내년 5월 7일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FDA 이번에 내린 오럴 페닐에프린에 전혀 효율성이 없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이 약이 더 이상 마켓에서 판매가 중단되고 제약회사는 이것을 재료로 해서 이 감기약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FDA는 제약회사들에게 오럴 에프린이 들어간 약의 포뮬러를 변형시키거나 이 마켓에서 완전히 없애는 결정을 내리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자 소비자 제품 관리 협회에서는 FDA의 이번 프로포설에 실망스럽다고 불만을 나타내면서 제약 산업계 당장 변화를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서 예전에도 FDA 프로포설이 있은 이후에 마켓에서 판매 중단이 이어지지 않은 적도 여러 번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그들이 선호하는 것을 구입하고 선택할 옵션이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사실 작년에 FDA가 이런 것을 두고 내린 것에 대응해서 CVS 약 체인점은 이미 이 재료가 들어간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 FDA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바로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의 양리학 교수들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교수들은 이 재료를 금지해야 된다고 수년 동안 주장해 오던 사람들인데 마침내 이들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정 내린 것입니다. 이들이 수차례 연구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모두 페닐에프린은 입으로 복용했을 때 물을 마신 것보다 다를 바 없다, 전혀 없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가장 최근 나온 데이터, 연구 결과 데이터를 보면 입으로 복용하거나 시럽으로 마신 경우 페닐에프린 중 아주 일부만 몸 안에 흡수되었다고 보여주면서 이것은 코로 들이마시는 네이슬 스프레이 경우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스프레이를 통한 방법이 혈액 안으로 흡수돼서 들어가는 비율이 한층 더 높게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연구팀이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입으로 복용하는 페닐에프린이라도 안전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유니버시티 플로리다의 패튼 교수는 안전도는 전혀 문제가 아니고 단지 아무 효율이 없는 무용지물이라는 의미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FDA가 내놓은 과학 리뷰에서도 과학자들이 내린 많은 결론을 보면 지난 수년 전 나온 연구 결과들은 특히 이 중에서도 약이 입으로 복용됐을 때 효율성이 높다고 강조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경우 효율성이 극히 과장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런 이유로는 오래된 구식 기술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약이 입으로 복용되고 소화기장을 거치고 혈액 안으로 흡수되는 비율은 1% 미만이라고 지적하면서 임상적으로 약을 먹었을 때 필요한 차이를 가져오려면 한층 더 높은 도시지를 복용해야 하고 이럴 경우에는 안전도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입으로 복용한 페닐에프린이 코로 흡수하는 네이슬 디컨제스턴보다 효율이 높다는 것은 어떤 임상 결과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입으로 복용하는 것보다는 코의 스프레이가 훨씬 더 높은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겨울은 바로 앞에 와 있고 감기철이 다가옵니다. 흔히 코가 막히는 증상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감기약에 들어있는 재료가 생각보다 효율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입으로 복용하는 약은 거의 효율성이 없다는 데이터는 여러 연구에서 이미 보여준 결과입니다. 막힌 코를 해소시켜주는 옵션으로 입으로 복용하는 약보다는 코의 스프레이 방식이 한층 더 효율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년 5월 이후에는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FDA는 페닐에프린이 들어간 입으로 복용하는 감기약 판매를 금지시킬 예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보고 구입하는 수더페드 같은 약이 수도 진열돼서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내년에 가서 FDA의 최종 결정에 관심을 두고 볼 일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